알람이야? 깜짝 놀랐잖아.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거기에 보면 첫 페이지 13페이지부터 쭉 해서 양자수까지 해서 18페이지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로 해서 그러면 한 단원 하고 문제 조금 2점짜리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자.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우는 건 원자의 내부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원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원자를 보면 원자는 중심부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어. 그러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핵은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라는 것과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을 거야.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은 겁나 작아. 나도 못 외워. 그런데 우리는 그 질량을 전자에 비해서 뭐 몇 배 더 클까? 얼만큼 더 무거울까? 이렇게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질량을 가진 애가 전자거든요. 그럼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는 약 1838배, 중성자는 1840배.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다음에 실질적인 전하량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있는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 값을 우리는 상대적인 전하량으로 표현하죠. 상대적인 전하량은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자 자체를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X라고 원자를 표시하면 좌측 하단에다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자 번호입니다. 그럼 원자 번호랑 같은 게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겠죠. 원자 번호는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하고 똑같고 양성자 수는 전자 수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다 쓰는 게 뭐냐? 질량수가 되겠죠.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를 표현하게 돼. 그러면 같은 양성자수를 갖고 있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뭐가? 물리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동위원소는 특징이 뭐냐면 같은 양성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도 같고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되는 규칙성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동일한데 뭐가 다르느냐?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이를 가져오게 돼. 물리적 성질의 차이라는 것은 무게, 원자량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의 차이 등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수소. 이런 애들도 들을 수 있고 탄소가 6번에 12, 탄소가 6번에 뭐 13, 뭐 이런 애들. 오케이? 요런 애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했죠? 그럼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니?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연계에 X라는 원소가 있는데요. 이 X라는 원소의 원자량이 A나이랑 B나이가 있대요. 자연계에는 A나이가 A% 있다. 그럼 B나이는 B% 있다. 그럼 전체 X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양을 100으로 놓습니다. 그랬을 때 A라는 원자량을 가진 애의 총량은 A 이렇게 되겠지. B는 B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에 일단 이거 전체적으로 듣고 다시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했으면 원자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볼 건데 원자 안에 있는 물질, 원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발견은 못했지. 어쨌든 원자가 동그래. 그 원자는 깨질 수 없는 세공이야 라고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돌턴이야. 돌턴은 깨질 수 없는 세공이야 라고 설명을 했지. 그랬는데 깨질 수 없는 세공이야 라고 설명을 한 돌턴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질량 보존이나 일정 성분비는 설명을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돌턴의 원자설을 가지고는 전하를 갖는 상태, 전기적 특징이라고 하면 되겠다. 전기적 특징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 이겼어?
얘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누가 나오느냐?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톰슨은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해요.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진공이야.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진공으로 된 곳에다가 이렇게 높은 전압을 걸어줄 거야. 굉장히 높은 고전압을 걸어줄 건데요. 이 고전압에다가 여기다 금속 박을 연결해 놓습니다. 알루미늄 박, 금박, 은박 뭐 이러한 금속 박을 연결을 하고 고전압을 걸어주면 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해서 쭈루룩 뭐가 하나 나오냐면 빛이 나와. 그래서 음극에서 나오는 빛이다라고 해서 음극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음극선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물들이 있었거든? 어떤 거냐? 첫 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장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했어. 그러면 장애물을 놓고 스크린을 설치했을 때 장애물 뒤로 그림자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극선은 직진한다. 이러한 성질을 가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물 띄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람개비를 갖다 놨거든요. 그럼 바람개비를 놓으면 이 바람개비가 음극선이 쌩 하고 지나갈 때 뭘 했느냐? 회전을 했어. 바람개비가 회전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에서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운동량과 충격량 배웠을 거야. 그러면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음극선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해? 질량과 속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극선은 무엇을 갖고 있다? 질량, 가속도.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다.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는 외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그랬더니 음극선이 가다가 죄다 어디로 휘어지느냐?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외부 전기장에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음극선은 무슨 전하를 띠는구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결과를 이용해서 톰슨은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했죠. 그러면서 이 결과적으로 톰슨은 무엇을 제시하느냐? 음극선은 질량을 갖는 마이너스 전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 거야? 전자. 이렇게 부른 거지. 그러면서 원자 자체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어. 너 백설기 먹어봤지? 백설기가 전체적으로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야. 그게 다 플러스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플러스에 마이너스 원자 자체는 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설기에다가 뭐를 이렇게 박아? 건포도나 콩을 박죠. 이렇게 콩이 꼭꼭꼭꼭 박혀있는 이런 구조가 뭐다? 톰슨의 원자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에너지를 이렇게 때리면 전자가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톰슨의 모양이 이제 맞는 줄 알았는데 톰슨의 모양이 맞다면 알파 입자를 쐈을 때 이해갔니? 알파 입자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헬륨 핵이라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어. 그러면 이 플러스는 전체적으로 되게 가벼운 플러스거든. 그럼 알파 입자가 가면 다 통과해서 그냥 가야 되거든. 이 모양이 맞다면 알파 입자는 그냥 쑥쑥쑥쑥 다 지나가야 돼. 그래서 러더퍼드가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알파 입자가 아니라 러더퍼드가,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본 거야. 그럼 톰슨의 모양이 맞다면 전체 플러스에 전자가 이렇게 콕콕 박혀있는 구조가 맞다면 알파 입자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실제로 결과물들은 어떻게 나왔느냐? 알파 입자가 쏘세요 했지? 네. 일부분이 이렇게 산란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여기서 보시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금속박을 넣고요. 오케이? 네. 금속박이 뭐냐면 알루미늄 박이나 금박처럼 이렇게 얇게 만든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납판을 설치하고요. 네. 다음에 알파 입자를 쏘세요 해서 쏩니다. 여기에 형광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됐어? 그럼 알파 입자가 쏘세요 해서 갔어. 근데 쑥쑥쑥쑥 아까처럼 직진하는 거야. 대부분 다 뭐해? 통과를 해. 근데 이럴 때는 어떤 거는 이렇게 뭐가 됐어 지금? 튕겨져 나가는 거야. 원래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 근데 대부분 통과했는데 튕겨 나가. 이 튕겨 나가는 부분과 통과하는 부분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알파 입자는 헬륨 핵선이라고 그랬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 알파 입자는 대부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야. 이걸 확인할 수 있죠.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가 90도 이상 산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가 튕겨져 가려면 이 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지.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야 튕기는 거야. 그러면 일부가 90도 이상 산란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원자 내부에 무슨 전하를 띠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그렇지, 양전하를 띠는 질량이 매우 큰. 왜냐면 우리가 덤프트럭하고 마티즈하고 부딪히면 누가 튕겨 나오니?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말티즈인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는 덤프트럭 계열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해. 근데 대부분 무슨 공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입자는 이 원자에 비해서 크기가 클까 작을까? 작죠.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크지만 크기는 아주 작은 입자가 존재해. 이걸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야? 원자 핵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원자가 있으면 중심에 아주 작은 원자 핵이 있고 대부분은 비어 있거든. 근데 원자 자체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중성이야. 그러면 이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지? 전자. 근데 전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전자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 행성처럼. 이해갔어?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중심에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전자가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원자 안에 지금 전자와 원자 핵이 발견됐지. 원자 핵 안에 뭐가 있었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뭐? 그렇지, 중성자. 이 중성자의 존재는 러더퍼드가 예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러지? 예언을 해줘. 뭐냐면 러더퍼드가 실험을 하는데 비전화 실험을 해. 뭐냐면 원자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다르지. 원자 핵의 전하량이 2배 있는 걸 실험을 해. 근데 그 원자의 질량을 측정하면 자꾸 4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의 개수보다 더 많은 질량을 가진 다른 입자들이 뭐 한다는 거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원자 핵속 안에는 플러스 전하뿐만 아니라 전하를 띠지 않는 어떤 성분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정을 해. 예언을 해. 그러면 그걸 발견을 해야 되잖아, 과학에서는. 근데 발견을 할 수는 없었어.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 땐 발견을 못했어. 그래서 이 중성자는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그대로 수행해. 근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할 때 이 금속박을 여러 개로 종류를 바꿀 거 아니야? 그때 어떤 걸 바꿨느냐? 베릴륨 박판을 이용했어. 그래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의 존재를 확인해 주게 된 거지. 이거를 우리는 중성자야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원자 내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밝혀내게 됐다. 이 얘기야. 필요한 거 있으면 1분 드립니다. 그럼 못해? 축구는? 이렇게. 아니라 너무 크고 별로 하고 싶다. 아, 그래서 갑자기 틀었구나. 근데 공부도 쉽지만은 않지.
공부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된다 너. 공부하겠다 내려온 건 아니라서. 너 딴 데 있었어? 네, 천안에 있었어요. 진짜? 북일고? 아니요, 그럼. 저 천안 중학교 때까지 있어요. 그럼 너 천안에서 다녔어? 중학교? 네. 너 저쪽에서 다닌 거 아니었어? 용정동 뭐 저기. 천안 중학교에서 지고 있어요. 진짜? 누나는 새로운 고등학교 다녔잖아. 네. 이제 그러면 사방으로 다 퍼져 있었던 거야? 아, 우리 집 세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너 세종에서 다녔었던 거야? 아니요. 그럼.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응. 거기서 자고 있다가 주말에만 집에 가고. 어. 와, 진짜 너 축구 선수였구나. 네. 그렇구나. 이제 보자. 보어 모형부터 다시 할 거야, 이제. 우리 러더퍼드가 뭐까지 했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밝혀내게 됐죠. 네. 그런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던 이제 러더퍼드의 그 모양을 보면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 주변을 전자들이 이렇게 운동해. 네. 그치? 네. 그러면 전자들이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기게 되느냐면 전자기파가 생기게 돼. 네. 그럼 잘 봐. 전자들이 운동을 하면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 역학적 에너지가 있게 돼. 들어봤지? 역학적 에너지? 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무슨 에너지로? 전자기파로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리고 이 전자기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뭘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겼어? 그럼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전자의 에너지가 100이 있었어.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자기파가 1이 나갔어. 1이 생성됐어. 그러면 에너지를 얼마 갖고 있어야 돼? 99. 그 다음에 99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지. 운동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잃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98이 됐어. 그럼 에너지가 얼마? 2.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2. 그럼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고가 이렇게 쭉 나오겠지. 이게 뭐냐면 파장에 따라서 나오게 돼. 파장이 긴 거부터 짧은 거 순으로. 근데 파장이 연속해서 나오는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돼?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보어가 예상을 했었어. 그래서 보어가 실질적으로 무슨 원소를 이용해서? 수소 원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수소 원소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었어. 그랬더니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렇게 시커먼 곳에 이렇게 있는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됐어? 그렇지.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된 거야. 알겠어? 이런 선 스펙트럼으로 나왔네?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물은 뭐였어? 그러면 결과와 예상이 어때? 달라. 그러면 새로운 원자 모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제안하느냐?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게 돼. 그래서 보어는 이 새로운 모양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가 가정을 해. 첫 번째, 어떤 가정을 하느냐? 첫 번째,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운동하는 궤도가 있어. 이 전자가 운동하는 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자 껍질 이렇게 부를 거야. 그리고 보어는 이 궤도가 이 전자 껍질이 양자화되어 있어. 이렇게 표현해.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에너지 값을 갖고 있어. 이거야. 이겼어? 다음에 이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의 크기는 이때 이 N은 주양자수라고 표현하면서 같은 말로 전자 껍질 번호야. 그래서 핵에서 가까운 것으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이 값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번호 1번의 제곱 뭐 이렇게 1312 kJ/몰이야. 이렇게. 됐어? 다음에 이 전자 껍질은 불연속적이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비탈길을 올라갈 거야, 산을. 그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에너지가 연속적인 거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네. 근데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 껍질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야. 에너지가 있어. 네. 에너지가 1이 있어. 그리고 에너지가 7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에너지가 2, 3, 4, 5, 6이 있어야 되지. 얘는 없어. 그런 에너지는 없는 거야. 여기는 1, 2, 3, 4, 5, 6, 7, 8 이런 게 다 있는 거지. 근데 얘는 1이라는 에너지 있고 7이라는 에너지가 있어. 그 다음에 20이 있대. 그러면 8, 9, 10, 11, 12 그런 에너지는 없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특정 에너지 값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가 되어 있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거야. 이해갔어? 그럼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땅땅땅 이렇게 되지. 그럼 첫 번째 껍질을 K, 두 번째를 L, 세 번째는 M, 네 번째는 N 이런 식으로 표현해. K 껍질을 주양자수 1, L 껍질은 주양자수 2, 세 번째 껍질은 그럼 뭐겠어? 그렇지, N은 3. 얘는 N은 4 이렇게.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겠어? 요 값을 우리는 상수 K로 놓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냥 K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K.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9분의 K.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수소는 전자가 이렇게 몇 개야? 하나 있지.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채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닥 상태. 이렇게 표현해. 이해갔어? 이 바닥 상태에서 그러면 이 전자도 양자화되어 있어. 전자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에 같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자도 에너지가 있잖아. 그럼 전자도 에너지가 없는 곳에는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껍질과 껍질에만 전자가 이동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바닥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가는 거냐? 들뜬 상태라는 곳으로 가. 이게 뭐냐? 더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만큼 4분의 3K만큼 흡수하면 들뜬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4분의 1만 가면요? 4분의 1만 가면 여기 언저리지. 그런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못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9분의 K랑 K지. 그럼 얼마큼을 흡수해야 되겠어? 9분의 8K를 흡수하면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9분의 7K 흡수하면 가 못 가?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 근데 그 차이만큼 꼭 흡수해야 돼. 너 눈 되게 힘들겠다. 얘가 내려왔어. 바닥 상태로. 안 돼, 벗어. 벗어.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 벗어. 문 열어놨으니까. 이따 내가 손을 씻을게. 안경은 쓰고 있고. 갑자기 생뚱맞게 너 어디 갔다 왔지 너? 물놀이 갔다 왔지 너? 아니 저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결막염이 걸리냐? 너 렌즈 꼈지? 아니. 그럼. 체육 때 끝나고 집에 오니까 응. 걸려가지고. 아, 이건 너 뭐 했어? 뭐 한 거 같아. 그러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올 때 에너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방출. 오케이? 그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올라갈 땐 4분의 3K를 흡수하지. 방출할 땐 4분의 3K를 뭐 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러면 방출하는 에너지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는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뭐 하면 돼? 빼. 그것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야. 그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진동수가 어때야 되는 거지? 커져야 돼. 그러면 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람다분의 C거든? 파장은 어때야 될까? 짧아져야 돼. 요거 이해했어? 요거 당연하지.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이건 알아야 돼. 알겠니? 이해했어? 다음에 이 보어라는 사람이 또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원자 핵이 있어. 얘는 주양자수 1,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 주양자수 4, 주양자수 5 이렇게 했어.
그럼 2번에서 1번,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5번에서 1번. 에너지가 엄청 많지? 네. 이 1번으로 떨어지는 이 영역을 우리가 라이먼 영역이라 그래. 그럼 무한대에서도 1번 이렇게 무조건 1번으로. 그럼 1번에서 2번, 1번에서 3번, 1번에서 4번, 1번에서 5번도 똑같은 에너지겠지? 에너지가 되게 크단 말이야. 그거 똑같이 라이먼 영역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이 라이먼 영역은 스펙트럼으로 보면 어떤 색깔이 나오냐? 눈에 보이지 않아. 일반적으로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자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해했어? 자외선이 가장 센 거.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오케이? 그럼 자외선인 영역 중에 라이먼 영역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무한대에서 어디로 떨어질 때야? 1번으로 떨어질 때지.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2번에서 어디로 떨어질 때야?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5번에서 1번, 무한대에서 1번. 얘는 까만 거보단 에너지가 어때? 조금 더 작죠? 그러면 2번에서 3번, 2번에서 4번, 2번에서 5번, 2번에서 6번 이렇게 간대. 이것도 똑같지? 흡수하는 거냐? 방출하는 거냐? 근데 1번으로 떨어질 때보다 2번으로 떨어질 땐 에너지가 조금 더 어때? 작죠? 그럼 진동수도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파장은 길어지겠지?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영역이라고 할 거냐면 발머 영역이라고 그래. 사람 이름 딴 거 이 사람이 발견했거든. 수소 원자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수소 원자기 때문에 가능했어. 수소는 전자가 몇 개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이 사람이 스펙트럼 보고 다 찾아냈어. 그래서 발머 영역이 제일 먼저 발견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식이 있어요. 리드베리 상수 써가지고 하는 요거에서 이거는 TMI라서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 델타 E는 이거 C 이거죠. 그러면 어쨌든 요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할 때 얘는 n 제곱분의 1 n 뭐 제곱분의 n 프라임 2의 제곱분의 1 빼기 n1의 제곱분의 1 이거지. 이것은 플랑크 상수 곱하기 c 람다 이렇게 해서 파장을 구해줄 수 있었던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파장이 이렇게 스펙트럼에서 나오잖아. 이걸 여기다 넣어. 플랑크 상수는 우리가 상수니까 알고 있어. c도 광속도니까 알고 있어. 그럼 이거를 알면 얘가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n이 3번에서 뭐 2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찾아낸 거야. 누가? 계산해서. 발머가. 알겠어? 대단한 양반이지. 그러니까 몇 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그렇지. 걸 다 찾는 거고 라임 뭐는 라임에서는 몇 번에서 1번. 1번으로 떨어지는 거를 다 찾아낸 사람이지. 됐어요? 라이먼 영역이라는 거는 어디선가 1번으로 떨어지는 그렇지.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지. 1번에서 그런데 올라가도 라이먼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발머는 이 계열이 뭐냐? 얘보다 파장이 길고 진동수는 작은 빛의 영역이겠지. 얘는 빨주노초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보여. 이걸 우리가 무슨 영역이라고 하지? 가시광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요 이제 이것도 할 수 있어야지. 4번에서 3번, 5번에 3번, 6번에 3번, 무한대 3번. 얘는 에너지가 가장 뭐해? 적지. 3번으로 내려오면 방출, 올라가면 흡수. 그 차이만큼. 얘네들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어때? 작아. 얘를 우리가 파센 영역이라고 하거든. 얘는 얘보다 파장이 더 길어야 되겠지. 눈에 보이지 않아. 뭐냐? 적외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나는 이 발머 영역의 스펙트럼이 꼭 나오거든. 수소가 가능한 건 수소가 전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한 개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 영역이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예요. 그럼 여기는 400, 여기는 700 이렇게 돼.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이 중에서 가장 긴 곳에서 나온다는 건 에너지가 가장 뭐하다는 거야? 짧다는 거지.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3번에서 2번. 그 다음 나오는 건 4번에서 2번. 무조건. 그 다음 세 번째는 5번에서 2번. 그 다음에는 6번에서 2번.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된다. 이거야. 무조건 요게 나올 거다. 무조건 파장 낀 거에서 3번에서 2번 해놓고 쓰는 거야. 그러면 무한대에서 2번 가는 게 가장 크겠죠. 가장 큰데 파장은? 1번 가는 것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왜요? 얘는 어쨌든 파장 라이먼이잖아.
아니지. 계산해보면 되지. 계산하면 얘 무한대일 때 에너지는 얼마야? 0이지. 2번에서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K지. 방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4분의 K밖에 안 돼. 아,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2번에서 1번 같은 4분의 3이니까. 네, 그 계산 영역이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보어라는 사람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또 안 했네. 이것도 하고 아까 빼먹었네. 저 앞에 써야 되는데 6번 뭐냐? 같은 껍질을 갈 때는 같은 껍질을 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잃지 않아. 그럼 전자기파가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들뜬 상태나 바닥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이 스펙트럼 상에 찍히게 되는 거야. 흡수나 방출로. 그러면서 스펙트럼은 무조건 껍질 간 이동할 때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보어라는 사람은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뭐가 존재해? 껍질이 있어. 요거를 알려주게 된 거죠. 오케이? 요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껍질 모형을 제시하게 됐고 이 껍질이 불연속적인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서 이제 보어라는 사람은 이거에 단점이 있어. 뭐냐? 수소 원소에는 적용을 시켜. 그렇지만 수소 이외의 원소의 스펙트럼 분석에는 적용이 안 돼. 왜냐? 전자가 2개 이상이면 경우의 수가 어때? 많지.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분석하지 못했어. 그러한 단점이 있어. 뿐만 아니라 수소 원소 이외의 원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스펙트럼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요 하나를 봤더니 여기를 확대했어. 그랬더니 얘가 하나인 줄 알았지? 미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같은 껍질로 와도 같은 껍질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도 미세하게 에너지 차이가 있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수소처럼 저렇게 단순한 궤도 모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또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겠지. 그것 때문에 이제 오비탈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14페이지 정리해 주세요. 쭉 읽어가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쵸? 사이에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껍질과 껍질 사이에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이 있긴 하지. 여기 있어요. 여기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여기 0이 되는 지점이 있거든? 요거를 우리가 마디 이렇게 표현해. 마디. 그러면 좀 이따 쓰고 여기 먼저 보자. 마디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아까 보어가 말했던 껍질과 껍질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 그거랑 맥락을 어떻게 같이 하게 되는 거야. 그것까지 설명해 줄 수가 있었던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 건 이제 전자 구름 모양이 되는 거고 얘를 원자 핵에서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구름처럼 구름처럼 이겼어? 구름처럼 해놔. 이게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오비탈은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그러면 오비탈의 종류가 있을 거야.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게. 오비탈의 종류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렇게 있어. S오비탈에 모양이 있겠지? 얘는 구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공처럼 원자 핵 주변에 공처럼 있어. 얘는 K 껍질부터 모든 껍질에 존재를 해. 이겼어? 그리고 이 확률도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은 다 뭐가 되어 있어? 에너지로 되어 있지. 오비탈이 존재하는 이러한 오비탈의 종류도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양자수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껍데기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주양자수. 이겼어? 오비탈의 모양도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랬지. 그걸 우리가 부양자수 또는 자기양자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거든. 얘는 L로 표시해. 주양자수는 N으로 표시했지.
얘는 L로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L은 n-1이야. 그럼 n이 1이야. 그럼 1 빼기 1이니까 뭐가 되겠어? 그러면 0부터 가는 거야. S 오비탈은 무조건 0이야. 값이. 알겠어? 다음에 P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아령 모양이야. 얘는 이렇게 아령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Z축으로 아령이 될 수도 있어. Z축, X축, Y축 이런 식으로. 축마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L 껍질부터 존재해. K 껍질은 없다는 얘기야. 그럼 P 오비탈을 표현하는 숫자는 1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됐어? 근데 구형은 앞에서 봐도 동그라미 0이네. 옆에서 봐도 0이네. 위에서 봐도 0이야. 그리고 반지름의 크기가 모두 어때? 그러므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 방향에 따라 전자 발견 확률이 동일해. 그러니까 오비탈이 한 종류인 거야. 근데 얘는 핵을 중심으로 X축에 있을 때랑 Y축에 있을 때랑 Z축에 있을 때 축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때? 다르죠. 그러므로 크기는 같을 수 있어도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도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 항상 X축, Y축, Z축 세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에 D 오비탈은 뭐 아령 모양이고 F 오비탈은 뭐냐면 뭐 독특한 모양이지. 다양성 있는 모양. 다양성 있는 모양. 딱히 뭐라고 부정형이야. 특별한 모양이 없어요. 근데 S 오비탈은 한 개가 있다면 P 오비탈은 세트로 몇 개가 있다 그랬어? 3개. D 오비탈은 5개가 있고요. F 오비탈은 몇 개가 있을 것 같니? 그렇지. D 오비탈은 몇 번 껍질 이후부터 있을 것 같아? M, 즉 주양자수 3번 이후부터 있어. 그럼 얘는 몇 번 껍질 이후부터 있을 것 같아? 그렇지. N 껍질. N은 4 이후부터 존재하게 돼. 그럼 얘네 두 개는 중요하지 않아. 얘네만 중요해. 알겠어? 이해 갔어? 그러면 오비탈을 표현해 볼 거야.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표현해 줄 건데 우선 보자. 4S1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맨 앞에 쓰는 이것을 우리는 주양자수라고 그래. 그러면 몇 번째라는 뜻이야? 네 번째 껍질이야. 요거는 오비탈에 뭐가 되는 걸까? 종류. 그치? 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3px2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얘는 몇 번째 껍질에?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인데 방향이 x축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 갔어? 그러면 이제 어떠한 오비탈의 종류들을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 얘는 전자 껍질, K 껍질, L 껍질, M 껍질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거를 주양자수로 표현할 수 있지. 얘는 N은 1, 2, 3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그 K 껍질에 들어있는 주양자수 1번 껍질에 들어있는 부양자수. 부양자수를 다른 말로 방위양자수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됐습니까? 똑같은 말이야. 이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얘기하는 거야? 종류를 얘기하거든? 얘는 L은 이렇게 표현하지. L은 n-1까지 존재해.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뭐야? 0, 0까지 존재하는 거야. 얘는 2 빼기 1이니까 1까지, 0, 1까지. 3 빼기 1이니까 2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0이 무슨 오비탈이라 그랬어? S 오비탈이라 그랬지. 두 번째 껍질에는 S와 P. 이해갔어? 세 번째 껍질에는 S와 P와 D까지. 이런 식으로 n-1까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니? 다음에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어.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성이야. 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야. 그럼 0부터 0까지니까 얘는 S 오비탈은 몇 개가 있는 거야? 1S는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2S는 하나 있지. 2P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니까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껍질의 P 오비탈은 X축, Y축, Z축 세 개가 항상 존재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요거 해볼까? 세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은 몇 개 있어? 하나. P 오비탈은 그렇지. 마이너스 1, 0, 1. 3px, 3py, 3pz. 선생님 꼭 마이너스 1이 px여야 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그렇지. 그건 상관없어. 숫자는. 어쨌든 세 개가 세트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d 오비탈은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 뭐 이건 아니어도 돼. 선생님 잘난 척 한번 해도 되지. 함수 모양이야. 알겠어? 이러한 방향성이 있다. 이거야. 다음에 스핀 양자수. 우리가 모든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모든 오비탈에는. 왜냐면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같을 수 있지. 같은 거에서. 근데 전자의 상태를 표현할 때 전자들에서 4가지의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존재하면 안 돼. 그게 규칙이니까. 그러면 다 1번, 2번, 3번이 같더라도 4번은 항상 뭐 해야 돼? 틀려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스핀 양자수는 모든 오비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2개. 2개. 이해갔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각 껍질에 들어있는 뭘 구할 거냐면 각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볼게. 여긴 몇 개 들어있어? 하나.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들어있지. 그러면 오비탈 수는 하나일 땐 하나, 두 번째 껍질엔 4개, 세 번째 껍질은 9개, 네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오비탈 수는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최대 수용 전자수,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수를 계산할 수 있지. 첫 번째 껍질에 1s에 전자가 2개 채워질 수 있다 그랬잖아. 모든 오비탈엔 전자가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둘, 둘, 둘 해서 몇 개? 8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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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서 18개. 그래서 얘네들은 최대 수용 전자수는 2개, 8개, 18개 들어갈 수 있거든? 얘를 우리가 2n 제곱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같은 s 오비탈이라도 얘는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고 그 다음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되지? 그럼 껍질이 커질수록 껍질이 큰 곳에 있는 오비탈일수록 같은 종류의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이해갔어? 그리고 공간의 크기도 훨씬 더 커지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것을 지금 전자 있잖아. 전자가 하나 있지. 이 전자 상태를 표현하는 거야. 전자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 전자가 이제 요렇게 안 써주고 그거를 양자수 4개를 이용해서 쓰겠다 이거야. 그럼 얘 몇 번째 껍질이라 그랬어? 그럼 n은 4. 그다음 무슨 오비탈에 있어 지금? 그러면 L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S 오비탈, S가 1이야? 0이지. 그러면 ML도 이 자기 양자수를 우리가 ML이라고 하고 스핀 양자수를 MS라고 할 거야. 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지. 0부터 0까지니까 ML은 얼마가 돼야 돼? 0. MS는 2분의 1. 마이너스 쓰면 안 되나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니까. 그럼 여긴 전자가 몇 개 있니? 그러면 전자의 상태를 몇 개로 써야 되는 거야? 2개로 써야 되는 거야. 하나의 전자는 N은 3, L은 1. P 오비탈은 1이라고 그랬죠? P 오비탈은 1. 됐어요? 여기 있잖아. 됐어? 그 다음에 ML은
px 모르잖아.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돼. 그냥 아무거나 써. 마이너스 1. 그럼 ms는 2분의 1 썼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똑같은 거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n은 3, l은 1, ml도 마이너스 1까지는 똑같겠지. 근데 ms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오비탈 모양으로 표현하면 얘가 지금 px 오비탈이지. 여기에 전자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전자 상태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각각 전자 상태 하나하나를 다 표현해 주는 거야. 에너지 영역으로. 근데 이제 됐어요? 세 개 똑같은데 뒤에는 하나씩은 달라야 되니까. 그렇지, 무조건. 그럼 하나는 위로 가면 하나는 밑으로 그렇지. 가면 회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은 달라서 방향 때문에. 순서는 달라서 그렇죠. 그건 상관없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해볼게요.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N은 2, L은 1, ML은 마이너스 1, MS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전자 몇 개야? 전자요. 이 전자는 지금 몇 개 있는 전자야? 2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어떤 상태일까? 저렇게 오비탈 표현으로 하면. 두 번째 껍질에. 뭐지? 아 저걸로 하면요? 어. 그러면 두 번째니까 M 두 번째 껍질에. P 아니잖아. L이 1이잖아. 아 그러면 두 번째 거가 P P. 그치? 네. 근데 ML은 뭐 X도 되고 Y도 되고 Z도 되고 상관없어.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 네. 그 안에 전자가 몇 개 있구나. 두 개. 2개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아, 요걸 보고 요거를 알아야 되고 요걸 보고 이렇게 전자의 상태를 써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요 표는 꼭 외워야 돼. 알겠어? 다음에 하나 더. N은 3, L은 2, ML은 0, MS는 하나. 2분의 1. 얘는 전자가 지금 몇 개 있는 상태야? 세 개. 아닌데. 하나 있는 상태지. 네. 전자는 하나야. 이 전자의 하나 상태를 설명해보면 몇 번째 껍질에? 네, 세 번째 거 없죠. 그럼 맨 앞에 3 쓰지. 네. 얘는 세 번째인가 D. D. ML은 0이면 방향성이 되게 많다 그랬지. 그냥 아무거나 쓸게. X, Y 이렇게 썼자. 네. 이겼어? 안 써도 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D라고만 쓰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되셨어요? 정리 한번 하실까요, 여기? 보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보겠습니다. 에너지 준위라는 건 에너지 크기라 그랬어. 얘가 써? 그럼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얘는 수소 원자와 수소 이외의 원자를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네. 됐어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한 개. 그래서 가리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 양자수만 영향을 주는 거야. 주 양자수가 뭐야? N. 전자 껍질. 그치? N. 그것만 영향을 주는 거야. 됐어? 근데 수소 이외의 원자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이 얘를 잡아 당기죠. 네. 근데 이 전자에 의해서 모두 생길 수 있어. 반발력도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얘가 S오비탈 쪽에 있느냐 P오비탈 쪽에 있느냐. 무슨인지 알겠어? 내 앞에 S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더 많으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효과들에 의해서 가리움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오비탈의 종류죠. 네. 함께 그 합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에너지 크기가 작은 것부터 하면 수소 원자는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 있죠. 두 번째 껍질에는 S랑 뭐가 있어? P. 근데 S랑 P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근데 S보다는 누가 더 크다?
1보다는 2가 더 크다. 얘는 3S, 3P, 3D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4S, 4P, 4D 그치 이런 식으로 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옆에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1S가 2S로 가나 1S가 2P로 가나 에너지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수소 이외는 이겼어? 1S보다 당연히 2S가 더 크죠? 얘는 1 플러스 0이야. 주양자수 플러스 부양자수가. 얘는 2 플러스 0. 그 다음에 2P는? 그래. 그럼 얘가 더 커야지. 됐어요? 그 다음에 3S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P는요? 더 크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3D는요? 세 번째 껍질은 D 오브. 그렇지. 3 플러스 2. 근데 4S는요?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여기서 역전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4P가 되겠죠? 그 다음에 4D 대신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OS, 그 다음에 4D, 뭐 4F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됐어요? 에너지 준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했으니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의 원리, 전자 배치의 원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자 배치가 전자가 채워지는 원리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지는 거야.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싸움의 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됐어요? 수소는 그냥 1S 차고 땡이지. 2S나 2P는 어떻게 가는 거야? 똑같이 가는 거지. 3S, 3P, 3D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얘는 1S 차고 2S 차고 수소 이외 원소는 요거대로 채워지는 거야. 됐어? 두 번째는 파울리 베타 원리야. 그러면 전자 배치에서 싸움의 원리에 얘네들이 이렇게 찼을 때 여기에 위배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1S에 둘, 2S에 둘, 2P에 3개. 이거는 안정한 상태지. 근데 1S에 둘, 2S에 둘, 2P에 둘, 3S에 하나. 여기 있던 전자가 이 위로 올라왔지. 꽉 채우지도 않았는데. 이해갔어? 그러면 얘는 싸움의 원리에 뭐가 됐어 지금? 위배됐지. 2P 채우지도 않았는데 3S 가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면 불안정한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상태가 됐다고 표현하는 거야? 들뜬 상태야. 들뜬 상태는 불안정한 거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는 모든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진다는 거지? 2개씩 채워진다는 거지.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쓰면 뭐라 그랬어? 양자수 4개가 같은 전자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거라 그랬죠? 즉 얘는 앞에 3개 똑같고 오비탈의 종류까지 똑같고 스핀만 다르지. 얘는 가능. 근데 얘는 불가능. 어때? 스핀 양자수가 같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들뜬 상태도 아닌 거야 얘는. 다음에 얘는 안 되지. 얘랑 얘랑 전자 상태가 어때? 같아져 버리니까. 알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훈투의 규칙.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뭐 있을까? 이 p 오비탈 하면 px, py, pz 이런 거잖아. 네. 이런 거에 전자가 채워질 때 폴 전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해. 이렇게 되는 거야. 홀전자 수가 뭐예요? 이제 홀로 있는 거죠. 얘는 쌍을 짓고 있는 거고 하나 있으면 혼전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소를 한번 해볼게. 질소는 7번이걸라? 해볼까? 채워봐. 1S에 2개, 2S에도 2개, 2P에는 그러면 3개. 그럼 이거를 방 오비탈의 모양으로 표현해볼까?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1S에 2개 이렇게 되지. 2S에도 2개. 2P에는 PX, PY, PZ가 있잖니? 이때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모든 오비탈의 전자가 차는 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하나 채우고 또 채운다 이거야. 그러면 산소 8번은 어떻게 되겠니? 1S에 둘, 2S에 둘, 2P에 4개. P에 6개까지. 6개까지 채워줄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2개 찾죠? 2개 찾죠? 네. 여기 p 오비탈 몇 개야? 하나, 하나, 하나 찾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찾는 거야. 아, 꼭 여기 세워야 되나? 아니요. 얘가 여기 가도 똑같습니다. 네. 얘가 여기 가도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럼 최대한 홀전자가 많은 형태로 채우고 나서 또 채운다 이 얘기죠. 이해갔습니까? 요걸 우리가 무슨 규칙이라 그래? 훈투. 알겠어? 됐어? 그러면 우리 칼륨은 20번이야. 얘 전자 배치해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4P에 6개. 몇 개?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네, 학원입니다. 네. 김.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니에요, 어머니. 아, 여름방학 수요조사고요, 어머니. 특강은 저희가 10일이나 15일 정도에 나갈 거예요, 어머니. 네. 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어머니, 도윤이가 지금 2학년 1학기 거를 하는데, 연산이 빠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르칠 때도 속도가 많이 늦다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1학년 2학기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특강은 제가 볼 때는 여름방학이 좀 짧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겨울방학에 2학년 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특강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그래서 겨울방학에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선생님하고 회의하면서 그 조금 클리닉이라든지 방학이니까 조금 더 자주 와서 연산 좀 더 시켜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겨울엔 꼭 시켜주세요, 어머니. 응. 2학년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괜찮아요, 어머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원장님이 전화 받느라고 힘들다. 원장님 포스 봤어? 그건 아니고. 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0개, 18개잖아. 그러면 3D 오기 전에 4S가 2개. 이렇게 와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얘는 2개 됐지? 네. 두 번째 껍질 8개 됐지? 세 번째 껍질에 8개 원자과 전자 됐지? 네 번째 껍질에 몇 개야? 2개.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통합과학에 배웠지? 얘를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그러면 얘부터 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K 4S에 하나다. 19개니까. 잘못했다. 칼륨은 19번인데 칼슘이 20번인데. 그럼 K 플러스 1가가 되겠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S에 둘, 2S에 둘, 2P에 6, 3S에 둘, 3P에 6. 그래서 얘부터 잃는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비었을 땐 채워야 되겠지? 채울 때는 여기 빈데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됐어? 오케이? 정리 좀 해볼까요?